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22일은 추수감사절로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습니다. S&P 500 지수는 과거 통계를 볼 때 이 추수감사절 주간에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70%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중 정상회담에서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고 이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기업들의 매출이 증가하면 미국 증시도 함께 상승할 거란 긍정적인 예상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겠는데요.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과 함께 하시면서 관련 이슈들을 꼼꼼히 체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 투자상담, 유사주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의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출발하기 이전에 시장 동향부터 체크합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 양지수는 뜨뜻미지근한 장세를 펼쳤습니다. 오늘장도 미국장 휴장으로 인해서 관망세가 짙을 것 같은데요. 현재는 0.03%대 밀리면서 206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코스피에서는요, 외국인이 사주고 있습니다. 현재 58억 원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이 팔자세인데요. 이로써 기관은 현재 계속적인 코스피에서 팔자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코스닥 지수는 0.36%대 상승 중입니다. 694포인트대 이어가고 있고요.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코스닥에서는요, 개인과 기관이 팔자세입니다. 반면에 외국인이 148억 원대 매수 중인데요.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17거래일째 매도 중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지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는 0.34%대 떨어지고 있습니다. 6,554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S&P 500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2%대 하락 중인데요. 2,643포인트 지나갑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21%대 하락 중인데요. 96.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 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20달러 부근에서 큰 변동성이 없어 보입니다. 현재는 1227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오일입니다. 현재 크루드오일은요, 0.1%가 넘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3.87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네, 이어서 중국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 마감 증시를 알려드립니다. 어제장 상해 종합지수는요, 약보합으로 마쳤습니다. 0.23%대 하락했고요. 2,645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항생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반면에 오르면서 마쳤는데요. 0.18%대 강보합으로 마쳤고요. 26,019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9시 기준으로 암호화폐 시세 확인해 볼게요. 네, 글로벌 슈퍼스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요,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먼저 화면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이슈입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이 내놓은 향후 미국 경제 전망이 무척 우울합니다. 내년 GDP 성장률은 2.4% 밑으로 떨어질 것이고 2020년에는 침체 가능성도 제기한 건데요. 관련 소식 잠시 후 좀 더 자세히 만나보시죠.
두 번째 글로벌 이슈입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트럼프와의 회담을 앞두고 전방위적 외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이번에는 유럽 국가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전격 방문을 알린 건데요. 이 시진핑이 전방위 외교전을 펼치는 이유에 대해서 잠시 후에 알아보시죠. 네, 오늘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윤진 대표님이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오늘도 이슈 분석을 꼼꼼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 경제가 급속히 악화될 것이라는 경제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고요? 네, 지금 2.4%까지 추가적으로 내년도 경제 전망이 하향된다라는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지금 1, 2분기 관점으로는 이제 4%대까지 추가적인 상승세가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빠르게 2분기를 고점 찍고 나서 터닝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3분기, 4분기에 들면서 계속해서 침체기로 들어감에 따라 내년도에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상 경제 성장률이 2.4%라면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 아닌가요? 네, 일단 퍼센티지로 따지면은 거의 뭐 1%가량 분기별로 기준으로 따졌을 때 떨어진다라는 전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는 지금 내년도 전망만 떨어진 게 아니라 2020년도 전망까지도 추가적으로 하향이 되는 상태입니다. 지금 2020년도에는 아예 그냥 경기 침체 상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입장이고요. 사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예견을 할 수가 있었던 게 FOMC에서 찍어낸 다플롯이었죠. 외환들이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 플랜에 대해서 찍어내는 게 다플롯인데 지금 2020년도에 최고 금리를 찍고 나서 오히려 2021년도부터는 금리 인하 체제로 넘어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직접 연준 위원들이 찍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에 따라서 당장 내년도 전망부터는 슬슬 마이너스 쪽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그렇다면 해외 기관들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 해외 기관들 입장에서는 뭐 최근에 블랙락이나 JP모건도 마찬가지로 채권금리 상승과 동반해서 내년도는 굉장히 좀 상승 모멘텀을 타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많이 나타냈었고요. 특히 JP모건 CEO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채권금리 무조건 4%대 이상은 올라간다라는 입장이죠. 현재가 지금 3.2%대를 살짝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네, 최근에 채권금리가 살짝 떨어지긴 했는데 다시 이 수치가 내년도 금리 인상 플랜을 계속 타고선 지속적으로 4%대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일단 미국 경제 상황에서는 채무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회사채 비중도 높아지고요. 네. 그래서 양측 다 높아지는 만큼 일단 마이너스 경제를 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이거는 좀 인정하실 필요가 있겠고. 문제는 지금 내년도에 트럼프가 상반기에 지금 1분기 정확히는 1월이죠. 이때 금리를 올리는 방향을 적대시하기 위해서 약달러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약달러 정책을 추진하면 증시 방향성에 있어서는 상승 방향을 살짝은 타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다는 점만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정말로 금리 인상과 현재 연관성이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일단 금리 인상 플랜에서 어떻게 올라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12월 금리 인상 수치 퍼센티지가 75%가량을 넘게 찍다가 최근 들어서 지금 70%대 초반 떨어질 땐 60%대까지도 한번 떨어졌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기점으로 FOMC 위원들, 즉 금리 인상에 표결하는 위원들이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선 투자를 지금 본인들의 의사를 표결하고 있느냐인데 지금 딱 5대5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까지 최근 보름 동안에 약 6명 정도가 본인의 의사에 대해서 표명을 했는데 지금 3명은 인상, 한마디로 이제 의장 포함해서 3명은 인상, 그리고 지금 부의장은 또 반대로 동결 쪽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대3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50%의 확률이죠. 일단 금리 인상 2주 전까지 보통 집계를 들어가기 때문에 2주 전까지 의사 비중이 어느 쪽으로 쏠리는지에 따라서 금리 인상이 된다 안 된다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명한 거는 내년도 인상 플랜은 분명히 다운이 됩니다. 내년도 인상 플랜에서 지금 파월 의장이 지속적으로 지금 증시가 하락한 책임자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년도 플랜에서 인상에 대한 조정을 하지 않으면은 당장부터 지금 내년에 의장 혹은 부의장이 잘릴지도 모른다라는 입장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좀 공격적으로 한 번 정도는 내년도 인상 플랜을 다운시켜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만 좀 다운을 시켜주면은 금리 그리고 나머지 경제 성장률에 대한 비중도 그나마 약간의 호조세를 탈 수는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12월 동결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희가 좀 예측을 하기는 힘든 그런 부분이군요. 자,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두 번째 이슈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요, 미국과의 회동 전에 현재 유럽으로 향한다고요?
네, 일단 최근에 유럽에 대한 경제 협력을 굉장히 좀 많이 추진을 했었는데 특히 이번에 포르투갈 그리고 뭐 스페인 등의 등지 한마디로 남유럽 국가들에 대한 추진을 빠르게 좀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외교를 진행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1대1로 프로젝트 때문일 것 같은데요. 일단 시진핑 주석이 미국과 회동 전에 이미 지금 유럽 정상들을 만난 상황일까요? 네, 사실 아직 만난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유럽 정상회담을 들어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G20 회담 들어가기 전에 미리 협상을 해놓고선 그다음에 G20 협상 들어가면서 본인들이 이제 1대1로 프로젝트를 이렇게 추진한다라는 거를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G20 회담 자체가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대부분이죠. 그냥 첫 번째 토픽 자체가 무역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중 관계에서는 본인들 카드를 얼마나 챙겨서 갖고 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보시면은 미국이 굳이 기금까지 법적인 의회에서 특별기구로 마련해가지고 기금을 마련해서 지금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 적대적인 기금을 마련하자 지금 이런 상태였는데 이 기금을 가지고서 하는 프로젝트가 1대1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중국 기업들을 적대적으로 똑같이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냥 1대1로를 막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1대1로의 방향성 자체가 남유럽을 통해서 유럽 국가들로 진입을 하는 그런 형태죠. 해상으로도 마찬가지로 홍해를 넘어서 인도양을 거쳐서 홍해 넘어가지고 지중해로 딱 들어가는 그런 코스고요. 그다음에 육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지로도 그냥 살짝 위에 좀 중동을 살짝 거쳐가지고 유럽으로 들어가는 코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남유럽 국가들을 안 거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유럽 국가들에 대한 협상단을 끌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스페인 그리고 포르투갈 그리고 이탈리아 이렇게 3국에 대한 공약을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존의 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중간에 넘어가는 홍해 지역 이 세 구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배 권한을 상당히 확대를 시켰습니다. 근데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체결을 시켜놨어요. 이제 뭐 독일이나 지금 영국까지도 체결을 시켜놨는데 사실 영국과 독일이 최근 들어서 동참을 좀 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1대1로 프로젝트에 적대적인 감을 취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 상태에서는 좀 살짝 불이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작 현재 주요국들은 1대1로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 EU에서 12개 국가들이 지금 중국과의 프로젝트, 1대1로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었는데 사실 유럽 입장에서는 안 좋을 건 없어요. 지금 무역 대상국이 중국이랑도 늘어나고 미국이랑도 늘어나면은 본인들이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차 판매량도 중국 쪽으로 많이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 굳이 1대1로 프로젝트에 적대감을 갖는 거나 미국이 기금을 마련하기 때문에 선진국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 우호를 위해서 적대적인 관계를 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적대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미국과 중국 누가 이길까 가운데서 그냥 조율하고서 가만히 있는 상태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이 일단 해당 지역들에서 이미 지금 사전 투자를 좀 해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일단 중국의 스페인 투자가 지금 2012년도까지만 해도 사실 1천만 유로 정도밖에 못 미쳤는데 지금 2016년도 기준으로 16억 유로, 지금 2조 가량이 됩니다. 지금 2조 가량이면 상당히 좀 개인 기업들 투자군에서는 좀 크게 투자 비중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공격적으로 추가적인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이쪽에다가 1대1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남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중국이 본인들이 협상단은 체결을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협상단을 끌고 가서 전부 다 그쪽으로 무역을 진행하려면 한 제대로 된 1대1로 프로젝트 안에서의 지배 권한이 필요하죠.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지역구에 대한 확실한 확보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중국 입장에서 지금 해당 지역들을 어느 정도 매입을 해놓고 있지만 기업 단위로만 아직 매입을 하고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가적인 매입 그리고 기구 설치가 아직 좀 부족한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대1로가 당장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업들이 그 국가를 얼마나 이용할지 그 퍼센티지 자체가 좀 적은 편입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 이 남유럽 국가들만 잘 확보를 해 놓는다면은 추가적으로 나머지 유럽 국가들은 그냥 철도를 통해서 보내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프로젝트 상에서 이 남유럽 국가들 설득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태에서 제일 다음으로 중요한 포지션이 지금 독일 그리고 영국 이 핵심 국가들 그리고 프랑스까지 이 핵심 국가들에 대한 거점 지역을 확보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이 핵심 국가들에 대한 지분 권한 그리고 무역 권한을 확보해 놓으면은 빠르게 지금 선진국들 중심으로 사실 GDP나 모든 것들이 EU 안에서는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GDP를 끌어와서 본인들이
투자 수단으로 삼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무역 대상국으로 삼을 수가 있고요.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최근에 독일이나 핵심 지역 국가들이 판매하는 차 판매, 이거 외에는 유럽이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없다. 오히려 유럽은 캐시카우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국은 원래는 최대 수요국으로 많이 위치를 해 있지만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는 중국이 유럽 쪽에 할 사업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떨까 궁금합니다. 사실 주요국들이 좀 반대를 하고 있으면은 아무리 중국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좀 어렵지 않을까요, 진행이? 네, 일단 가능성 부분에 있어서는 독일이나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G20 회담 끝나고 나면은 바로 의사가 나올 것 같아요. 사실 무역 전쟁 건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지금 미중 관계에서 사실 중국이 좀 패하고 있다라는 거를 관찰을 했기 때문에 왜냐 일단 총액으로 보시면은 간단합니다. 지금 무역 총액으로 보시면은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금액이 5천억 달러 정도 됐었고요. 물론 이제 올해는 추가 증가가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미국 쪽에서 수입하는 달러는 지금 1,300억 달러밖에 안 됐죠. 그래서 총 관세를 매기더라도 무조건 미국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었기 때문에 이번 관세 부과에서도 당연히 미국이 이겼고요. 그다음에 중국 입장에서는 현재 추가 관세 부과를 매길 게 없는 만큼 일단 올해는 관세 때문에 마이너스를 보게 생겼습니다. 내년도에는 추가적으로 마이너스를 더 볼 수밖에 없고요. 관세 부과가 최근에 3분기 기준으로 이루어졌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관세 부과에 대한 마이너스, 기업들의 마이너스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퍼센티지로 인해서 중국은 일단 패자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WTO에서 중재 과정이 얼마나 중요하게 나올지는 지켜보셔야겠지만 WTO는 일단 미국 편입니다. 현재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WTO는 미국 혼자서 만든 게 아니다 이러면서 좀 말도 안 되는 떼를 쓰고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요. WTO 안에서 무역 비중이 미국이 차진 무역 비중이 61%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만 빠지면은 WTO는 사실상 거의 절반 이상이 날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WTO 입장에서는 미국을 반드시 잡아야 되는 입장이죠. 왜냐? 지금 중국 편 들어주면 우리는 WTO 탈퇴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WTO 입장에서는 미국 편을 들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승기도 미국이 가져가게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독일과 영국 국가들은 일단은 중국과의 경계를 살짝 멀리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지금 상태에서 좀 투자 상품군이 딱 중요하실 것 같은데 지금 EU에 투자가 들어가고 있으면은 보통은 그럼 유로에 투자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지금 유럽과 중국이 사업단이 연결됐을 경우에 유럽은 일단 메인 사업 분야들 독일이나 지금 프랑스가 진행하고 있는 메인 산업 분야들을 중국에다 팔 것들은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살만해요. 독일과 프랑스는 살만합니다. 근데 나머지 남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중국산 제품들만 계속 들어옴으로써 총 GDP 상으로는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오히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그러면은 지금 EU의 경제 상황을 위협하느냐?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지금 EU 입장에서는 최근에 중국산 제품들을 수입하는 경로가 사실 제일 먼 국가 중 하나죠. 그러니까 해상으로 들어오게도 육지로 들어오게도 오히려 서양 우방국들 중에서 좀 살짝 저국가들, 지금 후진위 국가들 중심으로 해당 국가들 상품을 수입하는 게 조금 더 지리상으로 이루었습니다. 근데 1대1로 프로젝트가 딱 추진이 되면은 일단 중국 제품들이 다 해상과 육로를 건너서 빠르게 넘어오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안에서 유로 입장에서는 총 수입 단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딱 하나가 있죠. 물가지수가 단기적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가지수가 단기적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면은 상대적으로 통화 가치는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착시 현상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대1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나면은 일시적으로 유로화에 대한 매수 베팅들이 가상적으로 한 1, 2주 정도는 발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포지션에서 급등하는 거를 좀 잘 관찰을 하시고요. 다만 이 급등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냐 분명히 다시 EU와 중국 관계를 관찰하시면은 이게 살짝 허수가 들어가 있다라는 건 있을 겁니다. 근데 다만 테이퍼링이 지금 12월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테이퍼링 타고선 동시에 일시적인 급등세가 지속적인 장기 성장세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유로화를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때 시점을 잘 노리셔가지고 12월 끝날 때 테이퍼링 끝나고 나서 포인트에서 유로화를 매수하시면 장기적으로 중국과의 지금 협력 플랜, 그 다음에 유로 자체의 모멘텀 두 가지를 다 이용하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고요. 저희 윤진 멘토님 코인 이슈에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차이나 이슈로 돌아올게요.
네, 차이나 이슈 가이드 시작합니다. 오늘도 중국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주요 이슈들 살펴보시면서 시장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의 광군제는 끝이 났지만 관련 업계들은 여전히 광군제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물류업계의 눈부신 성장세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 물류업계 성장세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의 자동차 시장 부진에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대안은 중국 시장이라는데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뒤흔드는 중국 시장 현황에 대해서 잠시 후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중국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영철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슈 분석하기에 앞서서요, 전일장 마감장에 대해서 들어볼까요? 일단 상해 같은 경우에는 어제만 6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고요. 0.23% 하락을 해서 6,245.43으로 이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선전성부 같은 경우에도 한 14포인트 정도 0.18% 이제 내리면서 7,893으로 이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창업황 같은 경우에도 0.67% 내리면서 1,353.92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추세가 사실 없는 그런 상황이고 상승으로 끌만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일단 뭐 소폭 증시가 하락을 해서 마감했다 정도로 상해 증시는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멘텀이 없다는 이슈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광군제 이후에 물류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배송 시간이 놀랍도록 짧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사실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와 진짜 중국이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된 기사들을 제가 그런 관련된 기사들을 더 유심히 찾아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뭐 핀테크나 아니면은 신성장 산업 그리고 이제 뭐 전통적인 산업이다라고 하는 물류 산업까지 지금 자동화나 아니면 로봇 이런 부분들 AI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상당히 좀 빠르게 진화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뭐 내용만 놓고 보면은 중국 광군제 때 하루 만에 이제 한 60조 원 매출이 일으킨 것만으로도 이제 상당 부분 큰 금액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이제 뭐 매체나 아니면 신문에서도 그리고 이제 미디어에서도 많이 다룬 그런 내용들인데 중요한 거는 그 금액이 다 뭐냐. 결국에는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를 한 거고 그 상품이 실질적으로 소비자한테 이제 배송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 주문량도 한 13만 5천 건으로 이제 역대 최고 신기록을 기록을 했는데 이 물류들을 배송을 하기 위해서 걸린 시간이 2.6일, 그러니까 3일이 차 되지 않는 그런 시간 동안에 다 배송이 완료가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이제 1억 개의 배송을 완료를 하는데 걸린 시간이 2.6일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난해에 비해서 한 5시간 정도 앞당겨진 수치로 물론 이제 영국에서 같은 양을 배송을 하는데 한 12일 걸린다. 요거는 이제 뭐 그냥 비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영국이랑 중국이랑 시스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국의 그 큰 땅덩어리 그리고 그 많은 물류들을 봤을 때 2.6일이면 정말 상당히 빠른 그러한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중국 최대 업체 뭐 징동 같은 경우에는 광군제 기간 동안에 한 16개 대형 스마트 물류 센터를 가동을 했고 전국에 이제 7개 지역에 위치한 물류센터 모든 과정 거의 한 90%가 무인화로 이루어지면서 이 폭발적인 배송 업무의 효율을 한 5배가량 높였다라고 이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이제 기계가 하느냐 아니면은 그 인력을 통해서 하느냐에 대해서는 뭐 판단의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뭐 일자리를 뭐 빼는 것이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터치하고 그냥 이 물류를 처리하는 그러한 이제 속도나 시스템을 봤을 때 상당 부분 진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이제 뭐 베이징, 상해 그리고 우한, 선정, 광저우, 선양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이제 분포된 징둥 무인 창고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
자동화 설비 적용률이 거의 100%에 이제 다다르면서 상당히 이 시스템적인 부분들로 처리를 하는 속도를 상당히 좀 높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 물류업체 2위인 쓰닉 물류 같은 경우에도 AGV 창고를 이용해서 한 200여 개의 요거를 도입을 하면서 상당히 속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 지금 24시간 열린 물류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매일 택배 한 50만 개 정도를 처리할 수 있도록 알리바바도 투자 그리고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상당 부분 좀 의미 있는 그런 기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이 관군제의 성장이 물류업계 또 발전으로 이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관군제가 사실 평소에 물류라는 게 항상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을 실어 나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저게 얼마나 효율화되고 얼마나 속도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일시적으로 물류가 갑자기 폭증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빠르게 다시 재분산을 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건데 관군제는 이제 매년 그러한 부분들을 이끌어 왔기 때문에 이 지금 온라인 쇼핑몰들이나 아니면은 배송 물류 같은 경우에도 저 관군제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술 개발들이나 아니면은 노하우들을 축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군제가 지금 중국의 스마트 물류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고 이러한 효율적인 배송 처리 방법을 위해서 꾸준하게 연구를 하고 설비 투자 시설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내년 관군제 물류에서는 또 어떤 새로운 기술이 선보일지 좀 기대도 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현재 자동차 판매가 부진하다는 소식이죠? 네, 일단은 중국 자동차 판매가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에서 나온 이제 통계를 보면은 10월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1.7% 이제 급감을 한 건데 이게 이제 2011년 1월 그때 이제 26%가 감소한 이후에 6년 내에 이제 최대 감소폭으로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1월부터 10월까지 자동차 판매량이 1,930만 대로 한 1.2% 이제 감소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30년 내에 처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한 거여서 중국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게 이제 조금 큰 이슈로 이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외에도 전반적으로 중국 신차 시장이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2.6%에 이제 그칠 것으로 좀 예상을 하는데 2.6%면 그래도 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8%였던 거를 고려를 하면은 상당히 급감을 했다라고 이제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중국 자동차 시장의 부진이 아무래도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에게도 좀 좋은 신호는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저 데이터를 보면은 지금 우수 상황이 아닙니다, 사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지적을 했는데 중국 신차 판매량이 2,900만 대로 2위인 미국의 1,900만 대를 크게 앞섭니다. 그러니까 거의 0.5배 정도. 저기 3,000으로 잡고 여기 2,000으로 잡으면 0.5배 정도 더 많이 팔리는 그런 상황인데 이 올해 상반기 쪽을 보면은 수입 자동차의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비중이 한 62%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전 세계 신차 판매가 1위가 되고 있는 중국 그 중에서도 한 60%가 해외 자동차, 중국 자동차가 아니라 해외 자동차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그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 당연히 포커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수치가 감소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긴장을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에서 2025년까지 신차 판매량이 한 2% 정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완성차 업체들은 상당히 조금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년간 이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부품 공장이랑 이제 중국 시장에 막대한 이제 투자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게 이제 수치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상당 부분 그 투자한 대비만큼 뽑아내지 못하니까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중국의 예전에 이제 미국이 감기가 걸리면은 전 세계가 그러니까 기침을 한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미국 증시가 조금 흔들리면은 다른데 그러니까 큰 여파처럼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감기에 걸리면 전 세계가 기침을 하는 것처럼 상당 부분 중국의 그 내수 시장이 정말 크다라고 이제 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완성차 업체들도 중국의 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좀 보고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중국 당국에서 좀 지원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걸까요? 네, 일단은 그런 가능성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2009년이랑 2015년도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이제 그 구매세이나 일부 차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이러한 부분들을 했었고 2009년도에 중국이 처음으로 1.6리터 이하의 자동차의 구매세를 절반으로 줄였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2015년도 10월 말에 1.6리터 이하의 또 차량에다가 구매세를 절반으로 좀 낮췄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빠르게 시장에서 반응을 해줬는데요. 2009년도 자동차 판매량 같은 경우 전년 대비 53%, 그리고 2010년도에는 33%, 그리고 2015년도에는 지원책 나온 이후에 2016년 이때 보면은 14%, 13% 이렇게 증가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지원책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기대감이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 국가발전위원회에서도 이를 이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요구와 관련된 이슈들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업 분석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멘토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 증시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장 저희가 노려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은 완성차 업체들 그리고 중국 그 판매량 그런 이슈들은 있지만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상당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비야트인데 그 이후에도 이제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좀 괜찮았지만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최대 완성차 업체로 글로벌 판매량 1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밸류체인을 수직 계열화한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모델 라인업 강화 그리고 모노레일 사업 신규 진출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지속적인 쪽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55.000 위안, 목표가는 65.000 위안, 손절가는 47.000 위안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요, 비야디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이나 쇼잉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작합니다. 업비트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가격이 조금 더 내렸습니다. 현재 500만 원을 밑으로 내려온 상태인데요. 어떤 이슈가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는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국내 아마존 웹 서비스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원인은 무엇이고 향후 재발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코인 이슈에서는요, 농협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이니즈에 대해 다시 한번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농협과 코이니즈는 왜 치열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인지 그 원인에 대해서 또 시장 영향을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본격적으로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윤진 멘토님 옆자리에 계시고요. 또 함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였죠. 바로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가 현재 오류가 나면서요. 암호화폐 거래소도 좀 접속이 불가능했는데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네, 사실 지금 이 기업들이 전부 다 암호화폐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 지금 웹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AWS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존의 지금 암호화폐 시세들 자체가 굉장히 좀 안정성을 위해서 추구를 하다 보니까 이들 중에서도 제일 좀 기업 규모가 큰 아마존을 많이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비트나 빗썸뿐만 아니라 지금 국내 대다수 거래소들이 다 일시적으로 동시에 한번 접속이 끊겼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국내 지금 암호화폐 기업들만 끊긴 게 아니라 지금 쿠팡이나 대부분의 좀 어떤 OCO 플랫폼들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배달의 민족, 야놀자 이런 친구들도 다 동시에 접속이 끊겼었던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기존에 많이 없던 사례이기 때문에 아마존이 이런 사례를 망칠 수가 있나? 이렇게 좀 기업들의 평가 가치를 떨어뜨리게 만들 수가 있나? 이런 부분이 좀 의외의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분명한 거는 이걸로 인해서 암호화폐 거래자들 대부분이 지금 실시간 거래가 중단이 끊겼다라는 거, 이거는 분명히 좀 피해 사실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AWS 측에서는 이에 대한 피해 보상에 대한 절차가 따로 없도록 미리 처음에 계약 조항을 짜놨었기 때문에 AWS 측에서 보상하는 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들 자체에서 그냥 본인들이 이미지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오류는 좀 왜 발생한 걸까요? 또 앞으로 좀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일단 서울 파트에서만 발생했던 오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AWS EC2라고 하는 서울 비전 쪽에서, 지금 리전 쪽에서 지금 DNS 오류가 발생했던 상황입니다. 이제 DNS라고 하면은 간단히 그냥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 플랫폼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중앙 구조에서 끊김이 발생함으로써 나머지 지금 웹을 이쪽에서 공급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한마디로 이제 서버 단에서 지금 이쪽에 아마존에다가 위탁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을 통해서 이용하는 서버단들이 굉장히 불안정한 플랫폼으로 전환이 돼버렸다. 사실 본인들이 직접 서버를 운영하는 것보다 아마존이나 구글 같이 대형 플랫폼사에다가 위탁해서 운행하는 게 더 안정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운행을 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거 한 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아마존이 사고를 한 번만 치면은 지금 국내 대다수 플랫폼들이 정지가 돼야 되는 지금 이런 상황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라는 입장이 강한 상태입니다. 사실 서버를 분산을 해서라도 아마존이 사고를 치면은 다른 곳에서 그나마 대체 서버가 존재를 하고 해서 여기서 바로 서버를 돌릴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성을 해놨어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그냥 펑크를 내니까 그대로 다 정지돼 버리는 상황이 돼버렸죠. 사실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쿠팡이나 야놀자 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서버가 중단이 돼도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그냥 콜센터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의사표명을 하고 그래서 서비스를 그대로 받아내고 중간에 서버가 끊기더라도 거래가 중단되는 것 뿐이지 이걸로 인해서 시세 차익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기진 않죠. 근데 지금 HTS 플랫폼과 굉장히 유사한 암호화폐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HTS가 중단돼 버리면은 국내 주식장에서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거래가 중단되면은 본인들이 거래하던 종목들의 시세 차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일반 상거래소와 어떻게 똑같은 플랫폼을 운영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제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태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걸로 인해서 거래량들이 빠져나갈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소 중단 건이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다 같이 발생을 했었다면은 이거는 아마존의 영향력이 너무 크니까 어쩔 수가 없었다. 이렇게 끝이 날 텐데 문제는 그냥 서울에서만 발생을 했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들 이미지만 안 좋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거래소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어제 한 건만 보더라도 단타 거래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용을 못하겠다.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많지는 않지만 소폭 다시 중국이나 홍콩 거래소로 옮겨갈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 그래서 국내 거래소들 순위상으로는 절대로 좋을 건 없겠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글로벌 시세에는 크게 변동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사태가 암호화폐 시장에 좀 추가적으로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네, 사실 지금 국내 거래소들 움직임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시세 차익이 국내장이랑 많이 좀 발생을 했었다가 최근에는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지금 국내 거래소들의 거래량 순위가 1위에서 3위의 탑을 차지하고 있다가 상반기까지만 해도 탑을 차지하고 있다가 지금 하반기에 엄청나게 밀려서 지금 20위권 수준까지도 떨어진 거래소들이 많죠. 근데 지금 업비트 같은 경우에가 그 타격의 1타 주자였고요. 사실 중앙에
방송에서 장부 거래를 한다는 이미지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고선 업비트의 거래량들이 빠져나갔었습니다. 뭐 여기다 플러스로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 실명 인증 계좌 제도, 실명 인증 계좌 제도까지 전부 다 이 기업들을 압박했었기 때문에 신규 계좌를 유치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웠었죠. 그래서 사실 신규 계좌를 런칭하시려는 분들은 다 홍콩장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들 순위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었다 보니까 이게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암호화폐를 거래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적어요. 국내에서 거래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냥 국내 거래소가 사고를 쳐도 사실 대형 이 시세 차익을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물론 소수 트레이더분들 단타하시는 분들께서는 옮겨가실 수는 있겠죠. 근데 어디까지나 단타하시는 분들은 그날 안에서 시세 차익을 챙겨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뭐 거래량을 딴 데로 옮기더라도 그냥 해외에서 다 시세 차익이 동조화돼서 요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될 건 없다는 부분, 그리고 국내에서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부분, 이 두 가지를 좀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은 최근에 24시간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암호화폐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냥 의뢰 HTS보다는 좀 불안정하겠거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국내 유저들 같은 경우는 이제 HTS 주식창 거래하시는 분들께서는 주식 거래를 할 때 HTS가 끊긴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이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데는 끊기느냐, 이런 문제를 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이분들의 유저 대부분은 40, 50대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노년층 유저들은 암호화폐 플랫폼에서 조금 빠져나가는 계기가 될 수는 있겠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다음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 코이니즈가요, 농협에게 소송을 당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일단 코이니즈 사실 뭐 거래소들 순위 안에서는 잘 못 들어보신 거래소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이 건너서 지금 고문으로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코이니즈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로서 인증하고 있었죠. 근데 이 친구들이 사실 최근에 실명 계좌 인증 제도 때문에 본인들의 계좌 런칭을 못하고 오히려 입출금까지 막히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협 측에서 일방적으로 거래에 대한 입출금, 법인 계좌를 막아버리니까 지금 이 코이니즈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소송 걸어버리겠다 해서 소송을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일단 이런 거래 정지에 대한 부분은 농협 측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한마디로 이제 위에서 금융위에서는 이 실명인증 계좌 제도를 굉장히 좀 중요시하면서 이 실명인증 계좌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벌집 계좌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의 계좌를 내려서 여기서 입출금 계좌를 동시에 여러 개로 퍼뜨려서 이용을 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임시 계좌를 이렇게 퍼뜨리는 겁니다. 이 임시 계좌를 퍼뜨려서 이용하는 시스템을 벌집 계좌라고 하는데 이 구조를 이용하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거래를 입출금을 막아버리자. 이렇게 본인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입출금을 막은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법원에서는 입출금을 막은 것 자체는 금융위의 오더가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입출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막아라라고 하진 않았었기 때문에 이거를 결정하느냐 마느냐는 은행의 자발적인 역할이었다. 그래서 물론 농협이 금융위의 생각을 유념을 해서 본인들이 선 대처를 한 거는 맞지만 이걸로 인해서 피해자는 현재 코이니즈이기 때문에 코이니즈한테 배상을 해주는 게 맞다라는 입장으로 일단 입출금 사태는 막은, 입출금에 대해서 다시 이건 하지 마라 라고 해서 입출금을 다시 재개하는 그런 상태까지 위치를 해 있었죠. 근데 지금 항소를 들어가서 좀 코이니즈 측에다가 반대로 농협 측이 소송을 걸어버린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 지금 앞으로 어느 쪽에 승기를 들어줄 거냐가 단기적으로 나머지 거래소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멘토님은요, 이 과거에 있었던 갈등에 대해서 풀어주신 건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소송이 좀 진행된 이유는 뭘까요? 네, 지금 이 집금 계좌, 이 벌집 계좌에 대해서 사실 농협 측이 마이너스 피해에 영향을 받았죠. 근데 지금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일 수가 있어요. 이 거래소들을 위해서 본인들의 계좌를 오픈을 해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헤비 트레이더 유저죠. 굉장히 많은 금액 1조 원 단위 이상을 본인들의 법인 계좌에다가 예치해 놓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계좌 런칭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임시 계좌들을 발급해서 운영하는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을 해줬다가 일단 실명인증제도가 들어오니까 임시 계좌에 대해서는 발급을 중단을 시키고 그냥 법인 계좌에 대해서는 오픈을 해놨었습니다. 근데 금융위에서 지속적으로 오더가 내려오니까 본인들이 어떤 금융위에 지금 성관리를 굉장히 빨리 대처를 하고 있다라는 입장에서 본인들이 먼저 선대처를 들어갔는데, 사실 이거는 보통 은행들이 많이 하는 절차입니다. 좀 농협뿐만 아니라 나머지 은행들도 누구나
어떤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 이건 불법일 가능성이 있다. 혹은 이제 합법으로서 보기는 어렵다. 하는 관점이 생길 때는 먼저 손대처를 들어가죠. 안 그러면은 그 자체가 은행의 이미지를 타격을 주고, 그다음에 금융위에서 추가적인 오도 상황을 계속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대처는 정상적인 대처가 맞고요. 근데 지금 농협 입장에서는 우리는 일단 뭐 신규 사업에 우리가 좀 빠르게 투자한 건 알겠지만 사실 농협이 좀 빠르게 투자한 편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 사이에서 빠르게 본인들의 법인 계좌를 런칭시키고선 이 벌집 계좌들을 발급을 시켰죠. 네. 근데 이 서비스를 런칭하고 나서 제재를 받는 게 본인들이 마이너스만 봐야 되고 사실상 이제 기업들한테도 다시 입출금 다 풀어주고 그다음에 모든 리스크에 대해서 다시 본인들이 책임져야 되는 이 벌집 계좌들에서 리스크가 발생하면은 본인들이 또다시 이 서비스에 대한 대체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은행만 가운데서 금융위에선 뭐라고 오더가 내려오고 지금 아래쪽에서는 법원에서는 다시 은행의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고 이러니까 은행이 피해를 보는 상황 이렇게 그냥 딱 정리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은행 입장에서는 둘 중 한 곳 금융위한테서 어떤 오더를 제대로 받던지 혹은 기업에서 어떤 체제 보상을 받던지 둘 중 하나를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들이 국내 암호화폐 시세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일단 이 코인이즈 시세 파이가 워낙 좀 작기 때문에 지금 코인이즈 건 하나로 거래량들이 뭐 이탈한다거나 혹은 이제 거래량들이 국내장에서 뭐 해외장으로 넘어간다거나 하는 거래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애초에. 그리고 기존에 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업체는 아니기 때문에 이쪽 서비스를 이용하시던 분들 자체가 거래 금액도 굉장히 좀 작았고요. 다만 이제 실명이전 계좌 발급 건으로 나머지 거래소들에까지 파급 효과가 미칠 수 있다라는 점, 이게 좀 문제입니다. 사실 농협이 많은 거래소들한테 이 본인들의 법인 계좌 발급을 체결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었다 보니까 특히 이제 신규 거래소들, 한마디로 뭐 헤비 트레이더들이었던 이제 빗썸이나 머비트 같은 그런 헤비 트레이더들 말고, 이제 신규 계좌들 같은 경우에는 계좌를 발급을 하더라도 다시 이거는 추후 코인이즈 같은 소송 건수가 충분히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책임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다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크 투자다라는 입장에서 그럼 이제 앞으로는 신규 거래소들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말자. 이런 오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거래소들이 오픈되어 있는 상황에서 더 오픈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기존 오픈되어 있는 거래소들도 점점 숫자가 줄어들게 될 수 있다. 거래 금액이 작은 금액부터 빠르게 먼저 잘라나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 이것 때문에 앞으로 국내 거래소들 시장은 문이 닫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헤비 트레이더들인 업비트, 빗썸 중심으로 거래 계좌들이 많이 운영이 될 거다. 이렇게 좀 예측은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슈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비트코인이요, 계속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500만 원대에서 현재는 480만 원대로 내려왔거든요. 좀 시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차트를 살짝 띄워드리고 있는데 일단 좀 시세에 대해서 간단히 예측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기점으로 6천선이 이번 달에 붕괴가 돼가지고 많이 떨어졌죠. 지금 12월 18일 기준으로 해서 좀 공격적으로 시세 하락이 발생을 했었는데 지금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선물장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네. 선물장 차트에서 지속적으로 매도세가 사실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발생을 했었죠. 사실 정확히는 이제 작년 12월 18일부터 스타트를 해서 발생을 했었고요. 근데 이 시세가 한번 2월 달 기준으로 멈췄던 게 6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연중 내내 6천선에 수렴을 해가면서 버티고 있었죠. 그나마 조금 괜찮았던 흐름이 리플 건으로 인해서 지금 뭐 PNC뱅크라든가 대형 은행들이 리플에 대해서 투자가 들어가면서 일시적으로 시세 반등이 살짝 있어서 차트를 꺾어주는가 싶었는데 다시 내려가지고 6천선을 뚫어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이건 우지한 대표 건으로 인해서 발생을 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선물장이 추가적인 투매 물량을 쏟아낼 수가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마이너스 요인이 센 만큼 암호화폐 시세에서는 좀 나오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인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재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정 모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주말 푹 쉬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